들려주는 책 바림소리. 안녕하세요. 바림소리입니다. 더디 세계문학 오만과 편견. 제인 오스틴 지음, 이정아 옮김. 작가 제인 오스틴 소개. 1775년 12월 16일 영국 남부 햄프셔주 스티븐턴에서 태어났다. 목사였던 아버지는 고결한 인물로서 마을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았고 어머니도 총명한 사람이었다. 21세 때 첫인상이라는 작품을 쓰기 시작하여 이듬해에 완성. 아버지의 권유로 런던의 출판사에 보냈으나 거절당했다. 이것이 훗날 대표작 오만과 편견의 바탕이 되었다. 그 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가정 형편이 곤란하여 어머니와 함께 여기저기 전전하다가 1809년 34세 때 고향에 가까운 초턴이란 조용한 마을에 안주한 후 생을 마감할 때까지 그곳에서 독신으로 살았다. 첫 작품인 이성과 감성을 비롯하여 오만과 편견, 맨스필드 파크, 에마 등의 걸작을 남겼다. 작가로서 왕성한 활동을 이어갔으나 설득을 탈구한 후부터 건강을 해쳐 이듬해 42세의 생을 마쳤다. 섬세한 감각과 풍자적인 필체로 다채로운 묘사를 보여준 그녀의 작품은 특히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높이 평가되었고 세계 문학의 대표 작가로 사랑받고 있다. 오만과 편견 일부 제1장. 재산이 많은 독신 남자라면 신부감을 구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통하는 진리다. 이런 남자가 동네에 처음 나타나면 주변 집안들은 이와 같은 진리를 철석같이 믿고 있는 탓에 그의 감정이나 생각이 어떤지 알려진 바가 없는데도 그 남자는 동네 어느 집안 딸이 마땅히 취해야 할 재산으로 여겨진다. 여보, 어느 날 베넷 부인이 남편에게 말했다. 네더필드 파크가 드디어 새가 나갔다는데 들었어요? 베넷 씨는 못 들었다고 대답했다. 글쎄, 롱 부인이 방금 다녀가면서 다 말해줬는데 그랬다는군요. 베넷 부인이 말했다. 베넷 씨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새낸 사람이 누군지 알고 싶지 않나요? 조바심이 난 베넷 부인이 큰 소리로 물었다. 당신이 알려주고 싶다면 못 들을 것도 없지요. 이 정도면 어서 말하라는 뜻이었다. 그러니까 여보, 당신이 아셔야 할게요. 롱 부인이 그러는데 네더필드를 새낸 젊은이가 잉글랜드 북부 출신으로 재산이 아주 많대요. 월요일에 직접 살펴보려고 사륜마차를 타고 내려왔었는데 네더필드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해서 모리스 씨와 곧바로 계약했대요. 그 젊은이는 미카엘 축일 전에 이사 온다나 봐요. 하인 몇 명은 다음 주말쯤에 올 거고요. 그 젊은이 이름이 뭐랍디까? 빅리요. 기혼이라든가요? 미혼이라든가요? 어머머, 보나마나 미혼이죠. 재산이 두둑한 미혼 남자요. 1년 수입이 4, 5천 파운드나 된대요. 우리 딸들에게 참으로 잘된 일이에요. 어째서요? 그게 걔네들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요? 오, 여보, 어쩜 그렇게 속상한 말을 하실까. 그 젊은이가 우리 딸애와 결혼했으면 하는 게 내 생각이니까 당신도 알고 계세요? 그 청년이 그럴 속셈으로 여기서 산답니까? 속셈이라니, 당신은 어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하여간 그 젊은이가 우리 딸과 사랑에 빠질 것 같으니 당신은 가능한 한 빨리 그 사람을 만나야 해요. 난 그래야 할 이유를 모르겠소. 당신과 애들이 가든지 아니면 애들만 보내구려. 그런데 어쩌면 애들만 보내는 게 훨씬 나을 거요. 우리 집에서 당신의 미모가 가장 출중하니 빅리 씨가 당신을 제일 마음에 들어 할 수도 있으니까요. 여보, 듣기 좋으라고 그러는 거 알아요. 나도 뭐 한때 한미모 했던 건 분명하지만
지금은 내가 그렇게 대단한 뭐라도 되는 척 굴지 않아요. 다 큰 딸들이 5이나 있는 여자라면 자신의 미모 따윈 더 이상 생각하지 말아야 하니까요. 그런 여자에게는 생각할 만한 미모가 별로 없는 법이지요. 어쨌든 여보, 당신은 정말이지 빅리 씨가 이사 오면 당장 가서 만나야 해요. 정녕 그러고 싶지 않소만. 그래도 딸들을 생각하셔야지요. 우리 딸에게 어떤 가정이 생길지 떠올려 보세요. 윌리엄 경과 루커스 부인도 오로지 그거 하나만 보고 찾아가기로 했대요. 당신도 아시잖아요. 그들 부부가 누가 새로 이사 온다고 찾아가고 그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요. 정말이지 당신도 꼭 가야 해요. 당신이 안 가면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당신은 정말 꼼꼼하구려. 아마 빅리 씨도 당신을 보면 아주 기뻐할 거요. 그럼 나는 당신 편에 그 사람이 언제든 간택만 하면 내 딸과 결혼하는 것을 진심으로 허락한다고 몇 자 적어서 보내주리다. 물론 이왕이면 둘째 딸 리지가 낫다는 말도 꼭 써야겠지요. 제발 그러지 좀 마세요. 리지는 다른 애들보다 조금도 낫지 않아요. 분명히 말하는데 걔는 제인 반만큼도 예쁘지도 않고 리디아 반만큼 상냥하지도 않다고요. 그런데도 당신은 늘 그 애만 편애하세요. 걔들에게 좋아할 만한 게 있어야 좋아하지요. 다른 여자애들처럼 하나같이 어리석고 무지하잖소. 하지만 리지는 뭐랄까 제 자매들보다 빠릿빠릿하단 말이요. 베넷 씨, 당신은 어쩜 자기 자식들을 그런 식으로 흉볼 수 있죠? 당신은 날 속상하게 하는 게 재밌나 봐요. 내 신경증 따윈 걱정도 안 되죠? 부인, 그럴 리가요. 난 당신의 신경증을 굉장히 존중한다오. 내 오랜 친구들이나 다름없지요. 지금껏 근 20년 동안 당신이 신경증이라고 할 때마다 신경 써서 들어주었잖소. 퍽이 나요. 당신은 내가 어떤 고통을 겪는지 모른다고요. 그래도 난 당신이 그걸 이겨내고 연수입이 4,000파운드인 여러 젊은이들이 이웃에 이사 오는 걸 봤으면 좋겠소. 당신이 찾아가지 않는 한 그런 사람들이 20명이 온데도 우리에겐 아무짝에도 소용없다고요. 부인, 정말 20명이 이사 온다면 내가 다 찾아갈 테니 믿어보구려. 베넷 씨는 두뇌 회전이 빠른 데다 비꼬는 듯한 유머 감각과 신중함에 더해 변덕까지 갖춘 아주 기묘한 사람이라서 23년 동안 같이 산 베넷 부인도 그의 성격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에 비해 베넷 부인의 마음은 들여다보기가 쉬웠다. 그녀는 이해력이 떨어지고 정보력이 약한 데다 성질이 변덕스러웠다. 베넷 부인은 무언가 불만스러울 때면 신경증에 시달리는 척 굴었다. 그녀에게 삶의 목적은 딸들을 결혼시키는 것이었고 삶의 위안은 마실 다니기와 흥미있는 소식이었다. 2장 베넷 씨는 빅리를 가장 먼저 찾아간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아내에게는 죽어도 가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그는 언제나 빅리를 찾아갈 작정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베넷 부인은 남편이 빅리를 만나고 온 날 저녁 때까지도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그러다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그 사실이 알려졌다. 둘째 딸이 모자를 장식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던 베넷 씨가 갑자기 이렇게 말했다. 리지, 그게 빅리 씨 마음에 들면 좋겠구나. 빅리 씨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우리가 어찌 알겠어요? 베넷 부인이 원망하듯 말했다. 빅리 씨를 만나러 가지도 못할 텐데요. 하지만 어머니 잊으셨어요?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공공 무도회에서 빅리 씨를 만날 수 있어요. 롱부인께서 그때 우리에게 그분을 소개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롱부인이 전혀 그럴 것 같지 않구나. 자기 조카 딸이 2명이나 있는 데다 이기적이고 위선적인 여자라서 별로 미덥지가 않단다. 나 또한 미덥지 않구려. 베넷 씨가 말했다. 그런데 당신이 그녀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니 잘 됐군.
베넷 부인은 어떤 대꾸도 하지 않으려고 했다. 하지만 참을 수가 없던 탓에 괜히 딸을 꾸짖기 시작했다. 키티, 제발이지 그렇게 기침 좀 하지 말거라. 이 어미의 신경을 조금만이라도 생각해 주려무나. 너 때문에 내 신경이 갈기갈기 찢어지잖니. 키티가 신중하지 못하게 기침을 했군. 베넷이가 말했다. 그 기침은 꼭 안 좋을 때 터져 나온단 말이지. 나도 뭐 재밌어서 기침하는 거 아니에요. 키티가 툴툴거렸다. 리지, 다음 무도회는 언제라고? 보름 후요. 아, 그렇구나. 베넷 부인이 큰 소리로 말했다. 그런데 롱 부인은 그 전날이나 돼야 돌아올 테고, 그럼 롱 부인이 빅리 씨에게 우리를 소개해 줄 수 없겠구나. 본인도 빅리 씨를 모를 테니까 말이지. 그렇다면 부인, 당신이 그 친구보다 유리하니 빅리 씨를 그녀에게 소개해 주면 되겠구려. 그럴 수 없잖아요, 베넷 씨. 빅리 씨와 아는 사이가 아니니까. 당신은 어쩌면 그렇게 짓궂을 수 있죠? 당신이 이렇게 신중한 줄 미처 몰랐소. 보름 동안의 친분은 분명 아주 미약하죠. 누구든 그 시간에 한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알 수 없지요. 하지만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이 할 거요. 결국 롱부인과 그녀의 조카딸들은 운에 맡겨야만 하는 처지요. 따라서 롱부인은 소개를 친절한 행위로 여길 테니 당신이 그 일을 거절한다면 내가 해주리다. 딸들은 아버지를 빤히 쳐다봤다. 베넷 부인은 그저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소리만 했다. 그렇게 단호한 외침은 무슨 뜻이오? 베넷 씨가 물었다. 소개의 형식과 그걸 강조하는 게 당치 않는다고 여기는 거요? 난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소. 메리, 네가 한번 말해보렴. 내가 알기로 너는 깊이 성찰하고 훌륭한 책을 읽으며 비망록에 좋은 구절들을 적어두는 아가씨니까. 메리는 아주 현명한 말을 하고 싶었지만 방법을 몰랐다. 메리가 생각을 정리하는 동안 다시 빅리 씨 이야기를 해보자꾸나. 베넷 씨가 이어 말했다. 빅리 씨라면 이제 넌더리가 나요. 베넷 부인이 소리쳤다. 그렇다니 유감이요. 헌데 전에는 왜 그렇게 말하지 않았소? 그 정도일 줄 알았으면 분명 오늘 아침에 그를 찾아가지 않았을 텐데 말이오. 아주 운이 없군 그래. 하지만 내가 실제로 그 집에 갔다 왔으니 이제는 그 젊은이와 알고 지내는 걸 피할 수 없게 됐소. 베넷 씨가 바라던 그대로 베넷가의 여자들은 깜짝 놀랐다. 그 중에서도 베넷 부인이 가장 놀랐을 것이다. 소란스럽게 기쁨을 만끽하고 난 뒤 베넷 부인은 그동안 그렇게 될 줄 예상하고 있었다는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여보, 아주 잘하셨어요. 결국 당신이 내 설득에 넘어갈 줄 알았어요. 당신이 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분명 그런 교제의 기회를 모른 척하지 않았을 것 같았어요. 그나저나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다녀왔으면서도 지금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었다니 정말 못됐어요. 키티, 이제는 마음껏 기침해도 되겠구나. 베넷 씨는 이 말을 끝으로 행복에 들뜬 아내가 피곤한지 방을 나갔다. 얘들아, 참으로 멋진 아버지 아니니? 방문이 닫히자 베넷 부인이 말했다. 앞으로 너희들이 아버지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지 모르겠구나. 그리고 그건 나에게도 마찬가지야. 우리 나이가 되면 정말이지 매일 새로운 사람을 사귄다는 게 별로 즐겁지 않단다. 하지만 너희들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뭐든지 할 거거든. 예쁜 우리 리디야. 네가 나이는 제일 어리지만 두고 보거라. 빅리 씨가 다음 무도회에서 너랑 춤출 테니. 오호, 리디아가 소리쳤다. 난 떨리지 않아요. 나이는 내가 제일 어려도 키가 제일 크니까요. 이후 이어진 저녁 시간 내내 베넷가의 여자들은 얼마나 빨리 빅리의 답방이 이루어질지 추측하는가 하면 언제쯤 그를 저녁 식사에 초대해야 할지 정하느라 바빴다. 3장. 그러나 베넷 부인이
5 딸들의 도움을 받아 아무리 질문을 해대도 남편에게서 빅리 씨가 어떤 사람인지를 속 시원하게 알아내는데 역부족이었다. 베네가의 여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가장을 몰아붙였다. 대놓고 물어보기도 하고 재치 있게 추측하는 척 유도하거나 넌지시 찔러봤지만 베네 씨는 그런 술수에 전혀 넘어가지 않았다. 결국 베네가의 여자들은 이웃에 사는 루커스 부인이 전해주는 정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루커스 부인은 굉장히 호의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윌리엄 경은 빅리를 아주 마음에 들어 했다는 것이다. 빅리는 아주 젊고 상당히 미남이며 굉장히 쾌활한 사람인데다 다른 무엇보다도 다음에 열리는 공공무도회에 여러 명의 일행과 함께 참석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보다 더 기쁜 소식은 있을 수 없었다. 춤추는 것을 좋아한다면 사랑에 빠지기도 그만큼 더 쉽다는 뜻이었다. 그래서 빅리 씨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강한 희망이 솟구쳤다. 베넷 부인이 남편에게 말했다. 딸애들 중 한 명이 네더필드의 안주인이 되어 행복하게 살고 나머지 딸들도 모두 그만큼만 결혼을 잘한다면 더 바랄 게 없겠어요. 며칠 후 빅리 씨가 답방차 베넷가를 찾아 베넷 씨의 서재에서 10분가량 머물렀다. 빅리는 예쁘다고 소문난 그 집의 딸들을 볼 수 있겠거니 기대했지만 결국 아버지만 만나고 가야 했다. 베넷 씨의 딸들은 그보다 운이 좋아 2층 창문으로 파란색 외투를 입고 검정색 말을 탄 빅리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베넷가에서는 이후 곧바로 그에게 만찬 초대장을 보냈다. 만찬을 뒤로 미뤄야 한다는 내용의 답장이 왔을 때 베넷 부인은 이미 자신의 살림 솜씨를 뽐낼 코스 요리를 짜놓은 상태였다. 빅리는 다음날 런던에 갈 일이 생겨 베넷가의 초대에 응할 수 없었다. 베넷 부인은 꽤 당혹스러워했다. 하트퍼드셔에 도착하자마자 그렇게 빨리 런던에 갈 일이 무엇인지 짐작할 수 없었던 베넷 부인은 빅리가 늘 이곳저곳을 돌아다녀서 네더필드에 정착하지 못하면 어쩌나 걱정되기 시작했다. 루커스 부인이 그가 무도회에 여러 사람들을 데려오려고 런던에 갔을 것이라고 말하자 그나마 걱정이 조금 누그러졌다. 얼마 안 있어 빅리가 12명의 숙녀와 7명의 신사들을 무도회에 데려올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베넷가의 딸들은 숙녀들이 12명이나 온다는 말에 애통해했다. 그러나 무도회 전날 빅리가 런던에서 데려온 숙녀들이 12명이 아니라 6명밖에 안 된다는 사실과 그중 5명은 누이들이며 1명은 사촌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놓았다. 그리고 막상 그들 일행이 무도회장으로 들어설 때에는 모두 합쳐 5명밖에 되지 않았다. 빅리와 그의 누이 2명, 큰 누이의 남편, 그리고 젊은 남자 1명이 전부였다. 빅리는 잘생기고 신사다웠으며 유쾌한 표정에 소탈한 태도를 갖춘 사람이었다. 그의 누이들은 나무랄 데 없이 멋진 상류층 여성들이었다. 빅리의 매부 허스트 씨는 그저 신사처럼 보이는 게 다였다. 하지만 빅리의 친구 다하 씨는 큰 키에 멋지고 잘생긴 외모와 당당한 태도에 더해 그가 무도회장에 들어선 지 5분도 안 돼 연수입이 1만 파운드에 달한다는 소문이 쫙 퍼지면서 단숨에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모았다. 남자들은 그를 멋진 남자로 추어 올렸고 여자들은 빅리보다 미남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렇듯 다하 씨는 그날의 저녁 시간이 절반가량 지날 때까지 감탄 어린 시선을 한 몸에 받았다. 그러나 그가 오만하고 잘난 척하며 한없이 까다로운 사람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그의 인기는 불쾌감으로 바뀌고 말았다. 그 결과 더비셔에 많은 재산이 있다는 사실도 아랑곳 없이 다하 씨는 극도로 거만하고 무뚝뚝한 표정을 띠고 있어 친구와 비교할 가치조차 없는 인물로 찍히고 말았다.
빅리는 곧 무도회장의 모든 주요 인사들과 아는 사이가 되었다. 그는 쾌활하고 스스럼 없었으며 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추었다. 급기야 무도회가 너무 일찍 끝난다며 화를 내더니 네더필드에서 본인이 무도회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그와 같이 서글서글한 성품은 저절로 드러나기 마련이다. 빅리와 그의 친구는 어쩜 그렇게도 다를까. 다하시는 허스트 부인과 한 차례 그리고 빅리 양과 한 번 춤을 췄을 뿐 다른 숙녀들과 인사조차 나누지 않고 저녁 내내 무도회장을 어슬렁거리며 이따금씩 자신의 일행과만 이야기를 나눴다. 그의 성격에 대해 모두 의견이 일치했다. 모두가 세상에서 가장 거만하고 무례한 그 남자가 다시는 그곳에 오지 않기를 바랐다. 다하시를 가장 격렬하게 싫어하는 이들 중에는 베넷 부인도 끼어 있었다. 안 그래도 다하시의 전반적인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베넷 부인은 그가 자신의 딸들 가운데 한 명을 무시하자 진저리를 치다 못해 분개했다. 엘리자베스 베넷은 남자들이 부족해서 춤곡이 2개나 흐르는 동안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는 사이 다하시는 엘리자베스에게 대화 소리가 들릴 만큼 가까운 곳에 서 있었다. 마침 춤을 추던 빅리가 잠시 짬을 내어 다하시에게 다가와 춤을 추라고 압박했다. 이봐 다하시, 나가서 춤을 좀 춰. 이렇게 혼자 따분하게 서 있는 건 보기 싫다고. 춤을 추는 게 훨씬 나아. 그럴 일은 결코 없을 거네.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과 춤추는 걸 얼마나 싫어하는지 자네도 알잖아. 오늘 같은 무도회에서 그런 상대와 춤을 춘다면 참을 수 없을 걸세. 자네 누이들은 바쁜데다 이 무도회장에는 내가 짝을 이뤄 춤추는 게 고욕이 되지 않을 만한 여성이 없지 않은가. 내가 자네라면 그리 까다롭게 굴지 않을 거야. 빅리가 큰 소리로 말했다. 내 평생 오늘 저녁만큼 마음에 드는 아가씨들을 이렇게 많이 만나본 적은 없다네. 게다가 자네도 보다시피 굉장히 예쁜 아가씨들도 여럿 있다네. 자네가 이 무도회장에서 유일하게 예쁜 아가씨와 춤을 추고 있자는가? 다하시가 베네가의 첫째 딸을 쳐다보며 말했다. 아, 그녀야말로 이제껏 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지. 하지만 자네 바로 뒤에 있는 그녀의 동생도 아주 예쁜데 굉장히 상냥한 아가씨일 거야. 내 짝에게 부탁해서 자네에게 소개해달라고 하겠네. 그게 무슨 말인가? 라고 물으면서 뒤돌아보던 다하시는 잠시 엘리자베스를 쳐다보는가 싶더니 그녀와 시선이 마주치자 눈길을 돌리며 차갑게 말했다. 봐줄 만은 한데 내 마음이 끌릴 만큼 아름답지는 않군. 더구나 현재 나는 다른 남자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아가씨들에게 관심을 줄 마음이 안 나서 말이지. 그러니 괜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자네 짝에게 돌아가서 그녀의 미소를 마음껏 즐기게나. 빅리는 그의 충고를 따랐다. 다하시는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 그 자리에 남아있던 엘리자베스는 다하시에게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을 품게 되었다. 그러나 친구들 틈에 섞인 그녀는 호기롭게 그 이야기를 펼쳐놓았다. 그만큼 엘리자베스는 활달한 성격에 장난기가 많아 우스꽝스러운 일이면 뭐든 즐겼다. 그날 저녁 내내 베넷가 식구들은 너나 없이 즐겁게 보냈다. 베넷 부인은 첫째 딸이 네더필드 일행의 호감을 한몸에 받는 광경을 지켜보았다. 빅리는 제인과 2번이나 춤을 췄고 빅리의 누이들도 그녀를 남다르게 대했다. 제인은 조용한 방식만 달랐을 뿐 베넷 부인만큼 이런 점을 크게 만족스러워했다. 엘리자베스도 제인의 이런 기쁨을 감지했다. 메리는 빅리 양에게 그 고장에서 가장 교양 있는 아가씨로 소개되었다. 캐서린과 리디아는 짝이 없어 춤을 걸은 적이 한 번도 없을 만큼 운이 좋았는데 이 2 자매는 무도회 내내 이 점에만 신경을 썼더랬다. 따라서 베넷가의 여자들은 기분이 좋은 상태로
그들이 유지로 살고 있는 롱본으로 돌아왔다. 그때까지도 베넷 씨는 깨어 있었다. 한번 책을 들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사람인데다 그날은 한껏 기대에 부풀어 참석한 무도회에 대해 궁금한 게 많았기 때문이다. 베넷 씨는 빅리에 대한 아내의 모든 기대가 어긋나길 바랐다. 하지만 곧이어 듣게 된 아내의 이야기는 그의 희망과 크게 달랐다. 오, 여보. 베넷 부인이 방으로 들어오면서 말했다. 오늘 저녁 정말 즐거웠어요. 아주 훌륭한 무도회였어요. 당신도 같이 갔으면 좋았을 텐데. 제인이 얼마나 칭송을 받았는지 상상도 못할걸요. 모두가 제인이 정말 미인이라고들 했어요. 빅리 씨도 제인에게 반해서 2번이나 같이 춤을 추었다니까요. 당신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빅리 씨가 진짜로 제인과 2번이나 춤을 췄는데 빅리 씨가 무도회장에서 2번 춤을 청한 사람은 그 애밖에 없었어요. 빅리 씨가 제일 먼저 춤을 청한 애는 루커스였는데 그 둘이 짝을 이루어 춤추는 걸 보면서 얼마나 속을 끓였는지 몰라요. 하지만 빅리 씨는 걔를 전혀 흠모하지 않더군요. 사실 당신도 알다시피 그 애를 상대로 누가 그러겠어요. 그런 빅리 씨가 줄을 따라 춤을 추며 지나가는 제인을 보고는 한눈에 반한 것 같더라고요. 빅리 씨가 제인이 누군지 물어서 그 애를 소개받더니 이후 2번째 춤은 제인에게 청했답니다. 그런 다음 빅리 씨는 3번째로 킹양과 춤을 추고 4번째는 마리아 루커스와 추더니 5번째 다시 제인과 춤을 췄고 6번째로 리지와 춤을 췄다니까요. 그러더니 불랑제는 그 청년이 나를 조금이라도 불쌍히 여겼다면 그렇게 많이 춤을 추지 않았을 텐데. 베넷 씨가 참다 못해 큰 소리로 말했다. 제발이지 그의 춤 상대 이야기는 그만해요. 그가 첫 번째 춤을 추다가 발목을 접질렀으면 좋았을 것을. 어머, 여보. 베넷 부인이 이어 말했다. 난 정말 그 사람이 마음에 든단 말이에요. 아주 엄청나게 잘생겼잖아요. 게다가 누이들도 매력적이고요. 내 평생 그렇게 우아한 드레스는 처음 봤다니까요. 그런데 허스트 부인의 드레스 장식은 있죠? 이쯤에서 또 한 번 베넷 부인의 말이 끊겼다. 남편이 화려한 옷과 보석 이야기는 아예 꺼내지도 못하게 했기 때문이다. 할 수 없이 다른 화제를 찾아낸 베넷 부인은 충격적일 만큼 오만했던 다하시의 이야기를 아주 신랄하면서도 약간 과장되게 늘어놓았다. 하지만 장담하는데 리지가 그 인간 눈에 안 들었다고 해서 크게 손해볼 건 없답니다. 아주 불쾌하고 못돼 먹은 게 눈곱만큼도 비위를 맞추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으니까요. 어찌나 콧대가 높고 잘난 체 하는지 도저히 못 봐주겠더라고요. 여기로 왔다가 저기로 갔다가 자기가 아주 대단한 사람인 줄 알더라고요. 같이 춤추자고 할 만큼 잘생긴 것도 아니면서. 아유, 당신이 거기 있었다면 그 인간 콧대를 한번 꺾어놨을 텐데. 정말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었어요. 4장. 제인은 엘리자베스와 단둘이 있게 되자 그때까지 빅리에 대한 찬사를 아끼던 태도를 바꿔 자신이 얼마나 그를 흠모하는지 동생에게 털어놓았다. 그분은 이상적인 젊은이 그 자체야. 제인이 말했다. 생각도 바르고 유쾌하고 활기가 넘치는 거 있지? 게다가 그렇게 예의 바른 사람은 처음 봤어. 정말 편안하게 대하는 거며 더할 나위 없는 교양까지. 거기다 잘생겼고. 엘리자베스가 맞받았다. 이상적인 젊은 남자라면 가능한 한 그래야 하는 것처럼 말이야. 따라서 빅리 씨는 완벽한 남자인 거지. 그분이 2번째 춤을 청했을 때 정말 기분이 좋더라. 내가 그런 영광을 누릴 줄은 몰랐거든. 정말로? 난 언니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하기야 그게 언니랑 나랑 아주 다른 점 중에 하나지. 영광스러운 일에 언니는 늘 깜짝 놀라는데 나는 전혀 안 그러거든. 언니에게 또다시 춤을 청하지 않는 게 이상한 거 아니야? 그분도
언니가 무도회장에 있는 어떤 여자들보다 5배쯤은 더 예쁘다는 걸 모를 리 없었을 테니까. 그러니 그분의 관심에 고마워할 것까진 없어. 하여간 아주 좋은 분인 건 분명하니까. 그분을 좋아하고 싶으면 그래도 돼. 언니는 더 멍청한 인간들도 많이 좋아했잖아. 아유, 리지. 왜? 알다시피 언니는 걸핏하면 아무나 다 좋아하잖아. 누구한테든 결정을 찾는 법이 없잖아. 언니 눈에는 온 세상이 좋고 만족스럽게 보이지. 내 평생 언니가 누군가를 나쁘게 말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 누가 됐든 성급하게 비난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야. 하지만 내 생각이 어떤지는 늘 말하잖니. 그건 나도 알지. 그래서 이상하다는 거야. 언니처럼 현명한 사람이 사람들의 어리석음과 터무니없는 짓을 어쩜 그렇게 전혀 모를 수가 있는지. 상냥하는 척 하는 경우는 아주 많아. 어디서나 흔히 접하는 일이니까. 하지만 허세를 부리거나 어떤 의도가 있는 것도 아닌데 남의 결점을 찾아내려고 하지 않는 거나 모든 사람에게서 좋은 점을 끌어내서 훨씬 더 그럴듯하게 보이게 하면서도 나쁜 점은 하나도 말하지 않는 사람은 언니밖에 없어. 그러니 언니 눈에는 그 사람의 누이들 역시 좋게 보일걸? 빅리 씨만큼 예의 바르지 않은데도 말이지. 물론 그렇긴 해. 특히 처음에는. 하지만 대화를 나눠보면 아주 상냥한 이들이란 걸 알게 될 거야. 빅리 양은 빅리 씨와 함께 살면서 그 집 살림을 맡을 거래. 내 판단이 크게 틀리지 않는다면 그녀는 우리에게 아주 멋진 이웃이 돼줄 거야. 엘리자베스는 잠자코 듣고 있었지만 선뜻 동의하기 어려웠다. 무도회 때 그들의 행동을 봐서는 이웃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 따위는 별로 없는 듯 했다. 언니에 비해 날카로운 관찰력을 지닌 데다 얌전한 성격도 아니고 자신에게 쏟아지는 어떤 관심에도 전혀 흐트러지지 않는 판단력의 소유자인 엘리자베스에게는 그 여자들을 좋게 봐줄 마음이 거의 없었다. 물론 그 여자들은 아주 훌륭한 숙녀였다. 자기들 기분이 좋을 때는 한없이 상냥하게 굴었고 작정하면 친절하게 응대할 줄도 알았다. 하지만 오만하고 도도했다. 그들은 웬만큼 미인인데다 런던에 있는 최상류층 여자 기숙학교를 나왔고 2만 파운드의 재산이 있었지만 분수에 넘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프고 지위가 높은 이들과 어울리곤 했다. 그래서 그런지 모든 면에서 자기들만 잘난 줄 알고 남들을 깔봤다. 빅리 남매는 잉글랜드 북부의 명문가 출신이었다. 빅리의 누이들은 빅리와 자신들이 장사로 재산을 불렸다는 사실보다 이와 같은 집안 환경을 더 고이고이 기억하고 있었다. 빅리는 선친에게서 10만 파운드에 달하는 재산을 물려받았다. 원래 빅리의 아버지는 저택이 딸린 영지를 매입할 작정이었지만 끝내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빅리 역시 선친과 뜻이 같아서 가끔씩 적당한 주를 알아보곤 했다. 하지만 이제 좋은 집을 빌리고 사냥권까지 챙겼으니 그의 느긋한 성격을 익히 알고 있는 많은 이들은 빅리가 여생을 네더필드에서 보내다가 영지 매입권은 다음 세대로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했다. 빅리의 누이들은 그가 자기 명의의 영지를 소유하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렇지만 빅리가 이제 겨우 세입자로 자리 잡았다고 해도 빅리 양이 그의 집에서 주인 노릇을 꺼려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허스트 부인 또한 재산보다 지위가 높은 남자와 결혼한 처지라서 마음에 드는 이상 빅리의 집을 제 집처럼 여기고 싶기 마련이었다. 빅리는 성년이 되고 채 2년이 안 됐을 때 우연히 추천을 받아서 네더필드 저택을 보게 되었다. 30분 동안 저택 안팎을 둘러본 빅리는 집터와 주요 방들이 마음에 든 데다 집주인의 집자랑에 흡족한 나머지 그 자리에서 계약해버렸다. 빅리와 다하시는 성격이 정반대임에도 아주 끈끈한 우정을 이어왔다. 다하시는 소탈하고 솔직하며 어질고 순한 빅리를 좋아했다. 물론 다하시 입장에서 그런 빅리의 면면은 자신의 성격과 완전히 딴판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혀 아쉬울 것도 없었다. 빅리는 이런 다하시의 뛰어난 안목을 철석같이 믿었고 그의 판단력을 최고로 쳐주었다. 상황 판단 능력은 다하시가 한 수 위였다. 빅리도 결코 지혜가 모자란 사람이 아니었지만 다하시가 좀 더 현명했다. 동시에 다하시는 거만하고 내성적이며 까다로웠고 예의를 차렸지만 호감을 살 만큼은 아니었다. 그 점만 놓고 보면 그의 친구가 훨씬 뛰어났다. 빅리는 어디에서나 예외 없이 호감을 샀지만 다하시는 끊임없이 반감을 불러일으켰다. 메리턴 무도회에 갔던 소감을 말할 때에도 두 사람의 태도는 하늘과 땅 차이였다. 빅리는 그렇게 유쾌하고 예쁜 아가씨들은 처음 봤다고 말했다. 모두가 굉장히 친절하고 자상하게 대해주었으며 격식에 얽매이지도 않고 어색한 분위기도 없어서 금세 이고장 사람이 된 것 같았다고 했다. 그리고 베네가의 첫째 딸에 대해서는 천사보다 더 아름답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다하시는 용모도 별 볼 일 없고 교양도 전혀 없는 사람들만 모여 있었다고 말했다. 털끝만큼이라도 관심이 가는 사람도 전혀 없고 아무도 자신에게 관심이나 호감을 보이지 않았다고 하면서 말이다. 또한 제인이 예쁘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웃음이 해프다는 말을 덧붙였다. 허스트 부인과 그녀의 동생은 다하시의 의견에 말없이 동의했다. 그러나 제인을 칭찬하고 좋아하는 마음은 여전했던 터라 그들은 제인이 사랑스러운 아가씨라서 기꺼이 더 알고 싶다고 말했다. 이렇게 하여 제인은 사랑스러운 아가씨로 자리매김했고 빅리는 그런 찬사를 받는 그녀이기에 마음껏 좋아해도 될 것 같다고 생각했다. 앞으로 계속 업로드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